예,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이제 가볍게 기지개를 한번 켜겠습니다. 기지개를 켜면서 이제 시작할게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무지개라는 게 있고, 우리 기지개라는 게 있고, 아주 다른 단어죠. 그런데 무지개가 왜 무지개일까요? 기지개는 왜 기지개입니까? 그 뜻을 다들 생각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효령 박사님께서 무지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던데, 이게 물 플러스 지게랍니다. 지게가 뭐냐면 고어에서 문이래요. 문, 윈도우, 문, 오프닝, 윈도우. 그러니까 물의 문이다 이 말이죠. 물의 문. 비가 오고 나서 만들어진 문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는 문이야? 천국으로 가는 하늘나라의 문이다 이 말입니다. 말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보면 영어로는 에로라, 무지개를 활이라 그러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물을 비 오고 난 뒤에 비 온 뒤에 열리는 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이 무지개를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를 요새는 이상한 종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가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이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노아 홍수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무지개. 그런 무지개만 보면 우리는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뛰고 그렇죠. 그 아름다운 정말 말인데. 그리고 기지개라는 건 이거 내가 찾아냈습니다. 기지개는 뭐냐면 이것도 문이에요. 지게. 이게 뭐냐면 기가 들어오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지개를 하면 기가 들어온답니다. 우리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늘 이렇게 자주 기지개를 키면서 이게 그런 장수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스트레칭이래요. 기지개랍니다. 기를 우리 몸에 기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기지개를 자주 이렇게 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지개와 기지개. 그러나 이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자주 기지개를 키시고요. 원기 회복해가지고 기를 많이 보충하고 그러자고 처음에 이래 제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전래 민요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아라리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합전 말씀들에서 보면, 아리랑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 알릴리가 슬픕니다. 그런 노래라 그러죠. 아라리오는 떠나다, 길을 떠나다. 그러면, 아라리오는, 당신이 나를 떠나시면 슬픕니다. 당신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는 이런 노래인데 그 민요풍이 우리 전국에 이제 아리랑이니까 이제 흩어진 거죠. 그리고 전국에서 불리는 아리랑은 대부분 노래가 다 슬퍼요. 근데 영남 지방에서 부르는 아리랑, 쓰리랑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쓰리랑이 들어가서 이제 분위기가 또 달라져요. 그건 내가 다음에 이제 하도록 하고요. 아리랑의 민요가 그런 전국에서 불려지는 게 대부분 다 슬픈 노래인데 알릴리 하면 슬픕니다. 그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산별곡에 얄리 얄라시아 하는데 히브리어 얄리는 뭐냐면 얄리가 눈물이 납니다. 그 말이거든요. 얄리얄리 얄라리 얄라. 그래 이거 청산별 보면 우르라 새여 자고 일어나 우르라 새라. 너보다 걱정이 많은 시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우노라. 얄리 얄라시아 얄라리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건 누가, 다른 사람은 그냥 후렴구를 해가 뜻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히브리어로 이거 입력을 해보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 제가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제 삼국사기, 삼국사, 일본 이야기며, 일본 역사며, 이걸 전부 다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강수월래 볼게요. 강강수월래는 우리 보통 지금 우리 국어 사전이나 찾아보시면 강족, 오랑캐 강족에게 우리나라를 술을 넘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강족이 오니까 도망가자는데 우리 강강술래라는 노래는 굉장히 쾌활한 노래잖아요. 우리가 명절날 우리가 여러 명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 하면서 라운드 하면서 이렇게 뛰고 걷고 하면서 하죠. 그래 히브리어 강은 둘러싸다, 펜스를 치다,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하면 동그랗게 손을 맞잡고 아니면 동그랗게 이렇게 서로들 모두 함께
슈얼레 하면 히브리 슈얼레가 행진하다, 걷다, 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행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관광 슈얼레 이거는 굉장히 이건 쾌활한 노래죠. 아리랑이 그 슬픈 노래에 비하면 이건 아주 쾌활한 노래죠. 그래 우리 모두들 함께 줄을 손을 잡고 열을 지어서 행진합시다, 걸읍시다, 뜁시다 그런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술래 노래하면 명절날 하는 거 딱 상황하고 들어맞죠. 그리고 쾌지나 칭칭단에 요거는 한번 보십시다. 이 쾌지나 칭칭단에는 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리 보면 뭐 해석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쾌지나가 우리 히브리어로 카치르가 나뭇가지예요. 카치르가 쾌지나로 변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칭칭란에는 칭칭이 히브리어는 치처가 꽃입니다. 꽃이 피다 꽃. 그러니까 쾌지나 즐거워라. 칭칭란에 꽃가지에 즐거워라. 가지에 나무에 꽃이 피네. 그러니까 봄, 가을에 이것은 꽃이 피는 봄, 가을에 우리가 즐겁게 이제 놀이하는 즐거운 민요죠. 그리고 이제 그 카치르가 나뭇가지도 되고요. 그 다음에 크치아 하면 크치아 이러면 계피예요. 계피나무, 계피. 그래서 요업의 그 딸 중에 제일 예뻤다는 딸이 크치아예요. 크치아. 제일 예쁜 딸. 그러니까 크치아 계피나무에 꽃이 피네. 근데 우리나라는 계피나무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쪽 그 서방 지역, 중동 지역, 그다음 인도 지역 이런 계피가 잘 되거든. 더운 열대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계피가 굉장히 그 당시 귀했을 겁니다. 상당히 귀한 가격으로 비쌌어요. 그러니까 딸의 이름을 요배 전국에서 제일 예뻤다는 딸의 이름을 그치야. 우리 성경은 그시야 해놨어요. 그치야, 쾌치야, 그치야. 우리는 그시야 이래놨거든. 우리 성경에는. 칭칭나는 진짜 꽃이 피네. 그 다음에 닐리랴 니나노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도 재밌는 내용입니다. 닐리랴가 우리 보통 뭐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노래 맞잖아요. 닐리랴 그래 이게 굉장히 즐거운 이런 노래인데 닐리랴가 히브리어 느힐락 이러면 느힐 하면 콧노래 콧소리 그리고 이게 콧노래를 콧노래처럼 들리는 악기니까 피리 종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리의 또 어떤 우리 한국 학자들은 피리의 그 소리를 어승하다 이리 말을 하는데 히브리어 느힐락 하면 콧소리 노래 부르다 뭐 이런 콧노래 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니나노 하면 뭐냐면 히브리어 니난나가 달입니다. 달밤. 그리고 고대로 가면 달신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닐리리아 니나 달밤에 콧노래를 부르자 노래 부르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니나노 집 하면 술집을 니나노 집이라는 밤에 가지 낮에 가는 술집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재밌는 말인데 조금 내용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민요 중에 이리 전해 오는 전래 민요라 생각하시고 이것이 다 히브리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리고 상황하고 너무 이래 딱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한글 학자도 없고 보통 보면 아리랑이 뭐 이 해석하기를 뭐 알이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이제 제가 여러 정황상 그런 민요의 그 특징상 우리 정서상 우리 서정에 맞는 이런 내용들하고 보면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어 단어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지금 여기서 무슨 내용을 오늘 하려고 그러냐면 강의할 내용이 진짜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는 전달해 드릴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이래 했는데 진짜 천천히 이제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보기로 하고요. 연호랑과 세원녀 있잖아요. 연호랑과 세원녀. 거기에 이용복 목사님도 그 강의를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제가 또 달리 해석을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상당히 깊이 생각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연구하면서 탁 깨달은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다 나오는데 탈해왕이란 왕이 있습니다. 탈해왕. 이 탈해왕이 탈해왕이 우리 뭐 신라 초대 왕이죠. 저 초대에 활동했던 왕인데 탈해 이사금이라고 했답니다. 탈해 이사금. 그리고 탈해 왕이 남해 왕 때 남해 박혁거세 다음 남해 왕 때 유리 왕 그럼 남해 왕 이래 되거든요. 아진포에 그, 도착을 해요. 그런데 이 아진포에 도착하기 전에 그 가야사를 받아본 가야사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분이 수로왕하고 수로왕에게 가서 싸워요. 그런데 패전을 해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우리 사로국의 그 아진포에까지 아진포가 이 어디냐 내가 이거 못 찾았었는데 얼마 전에 찾았어요. 양남에 있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 거기가 아진포 항구더라고요. 그래 그 주민들이 그 아진포 주민들에게 거기다가 방파제나 그 주변에다 요새 관광지로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탈해왕 그림을 막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찍어오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찍어오려고 하는데 어두워져가지고 사진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못 찍었거든요. 경주 인근이죠. 경주 토암산 동쪽에 있는 경주에서 우리 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토암산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아진포 이 항구에서 아진어선이라는 할머니가 살았대요. 그래 아진어선 할머니가 살았는데 까치가 이리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 할머니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잘생긴 그 사내 아이와 보물 노비들이 있다. 이런 뭐 설화예요. 그래서 사내 아이를 7일 동안 이랬는데 우리는 성경에 7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거지방에 7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우리도 일주일이 그래 이것이 7자의 개념이 이제 서방에 전달되고 해가지고 다 우리 일주일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7일 동안 이렇게 천지창조의 그 모든 내용이 나오고요. 나는 본 뒤에 용성국 사람이다 이랬습니다. 탈해가 그 할머니한테. 그 용성국이 어딘지는 모르는데 외국의 동쪽 북방 동북방 천리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일본 본토 그 부근이다. 어떤 사람은 이게 이끼섬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 독도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참 배를 타고 하고 나타나는 제 일본의 그 섬, 이끼섬.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본 본토 같아요. 이끼섬을 거쳐가지고 가는 본토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용성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뭐 이런 알을 낳아가지고 그 버림받았다. 그리고는 그 지팡이를 끌고는 두 사람이 종과 더불어 그래서 제가 이걸 두 사람이 아진어선의 할머니의 군사와 자기가 그 패잔병들 군사죠. 그 두 무리를 가지고 토암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7일 동안 머물렀다. 농성전을 펴는 거예요. 바로 직접 그 신라로 쳐들어가지 않고 농성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들의 무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호공이란 그 집에 가가지고 그서는 호공이 그 당시 그 사람이 신라의 2인자였어요. 호공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호공도 아마 허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호공이 그 당시 2인자로서 있는데 이 2인자 집을 차지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숫돌과 숫을 묻고 나서 그러니까 제철을 하려고 그러면 숯이 필요하죠. 고온의 다량의 숯을 가지고 고온을 올려서 그것을 철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철광석에서. 그리고 그것을 다듬으면 이제 숫돌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연장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대장장이 집단, 대장장이 기술을 갖고 있는 철기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제 이 도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농성을 하니까 그 강력한 그 군사력에 의해서 이 신라 왕이 남해 왕이 항복이라면 그렇고 협상을 하자 했던 것 같습니다. 협상을 해서 배필로 삼아요. 그래서 이 신라가 이름이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서
알지가 곧 들어오거든요. 알지가 이게 탈해왕 때 알지가 나타나요. 그래 이 알지와 함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어디서 자기들이 이름을 따오냐 하니까 계림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 숲에서 알지가 나타났다. 그때부터는 사림, 사르, 수로 뭐 이런 말을 안 쓰고 계림이라는 나라를 말을 써요. 그럼 우리 신라의 이름이 계림이라 하지 않습니까? 계림이 뭐냐면 키르, 그러니까 나라는 말이거든요. 가라, 키르, 가랴, 키랴 이 전부 다 그 당시 한자로 표기를 하니까 가라, 가라, 가야 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 이름이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한자로 지금 글자가 똑같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글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는 것은 그 당시 한자를 가지고 그 발음을 표기하기가 마땅치 않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던 한자가 한자의 기술이 별로 없고 그리고 지방마다 한자의 발음이 다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한자로 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주의 배필로 되면서 실제 이 탈해왕은 이제 실권을 잡습니다. 제2인자 호공을 물리치고 실권을 잡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여기서 왜 이제 연호랑과 세운녀를 제가 설명하다 보니 탈해왕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탈해왕이 빠지면 연호랑 세운녀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이 아달라왕 4년이라 했거든요. 이게 157년이든가? 저는 뭐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연호가 바닷가에서 해조를 따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연호가 아진 어선도 해조를 따고 있었다 그렇고요. 해조를 따가지고 생활을 했다 그러고, 이 연호랑도 해조를 따서 생활했다니까, 이쪽 연호는 해양 세력인 것 같습니다. 해양 세력. 해양 세력인데, 우리 그 경주 신라는 내륙이잖아요. 내륙 세력이고 이쪽은 해양 세력인 거예요. 그런데 바위 하나가 나타나더니 연호를 싣고 일본으로 가버렸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건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 하고는 왕으로 삼았답니다. 연호랑을. 그런데 세우는 부인 세우는 남편이 실종이 돼가지고 찾아보니까 남편 신발이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보고 바위에 올라갔더니 바위 또한 일본으로 싣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바위라는 거 보니까 이 바위는 아까 말한 그 섬, 이기섬을 지나서 간 것 같아요. 이기섬을 거쳐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섬을 지나서 갔다 이 말 같고요. 그래서 그녀는 거기서 왕과 왕비로서 이제 비비로 삼았다. 왕과 왕비로 삼았죠. 그런데 신라에서는 묘하게 이때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답니다. 그래서 일관이 그 천문 지리를 연구하는 일관이 왕에게 말하기를 해와 달의 전기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일본에 와서 배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왕이 사자를 보내가 두 사람을 찾으니 연호랑이 말하기를 하늘이 시켜서 오는데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비단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비가 짠 왕비가 짠 비단이 있으니 이것을로 제사를 드리세요. 그래서 제사를 사자에게 비단을 주니 이 신라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니 해와 달이 빛을 찾았다. 그리고 이걸 국부로 삼았다. 그리고 그것을 영일전 포항이죠. 포항. 그 다음에 도기야, 기도하는 마을, 뭐 들판,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보통 지금 해석을 하기를 우리 다들 제철 집단이 떠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봉사님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968년에 포항 제철소도 세워졌지 않냐. 그리고 포항에 철강성이 많이 나고 그런 다 상징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떠나는 경제적 기반을 철강 제철 기술로 사라지니까 정치적 기반이 약해졌을 아달라왕이 약해졌을 것이다. 이래 해석을 하시더라고 이런 분들이요. 그런데 이것도 뭐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 제철 기술을 가지고 갔으니까 정치 기반이 굉장히 약해졌을 것 같은데 제가 보건데 이제 달리 해석을 하면 이 해와 달이라는 것은 왕권이거든요. 왕권. 옛날에 그 고대 시대에는 왕을 전부 다 해와 달에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와 달이 왕처를 했다면 왕권이 굉장히 약화됐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일본으로 갔는데 바닷가에 연호랑 세운을 해줬다는 이런 사람들이 일본으로 갔다 해서 이제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을 제사장일 것이다. 제사 샤먼들 아니냐. 이 사람들이 가니까 그리 됐다라고 또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궁리한 끝에 이것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 연호랑 세운이가 탈의 후손입니다. 탈의 후손. 아까 아진어선 있잖아요. 아진어선이라고 했던 이 아진어선이라는 노파가 누구냐면 동해안, 그러니까 지금 그 월성 원자력 발전소와 그 동해안 우리 포항 그 부근에서 해양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해양 세력. 그래 강력한 해양 그 세력인데 이분한테 가서 탈레왕에 가서 의탁하면서 이분의 군사와 함께 신라에 진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연호랑 세운여가 이 그 아진어선의 후손 석씨란 말입니다. 석씨. 이 박혁거세와 이 박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김할지는 김씨고 이 석씨가 이제 계파가 둘이죠. 탈의 계파가 있고 이 연호랑과 세운여의 해양 세력 계파가 있는 거예요. 이 해양 세력의 계파가 이제 분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해와 달이 빛을 잃을 정도로 시라에는 굉장히 타격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뭔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일본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동해안하고 일본하고는 거래가 많이 있었고 일본의 이 사람들이 결국 일본에 가서 왕이 되었다 했거든요. 천황이 된단 말입니다. 천황이 됐다 하니까 일본의 그 당시에 우리와 일본의 거래가 많았을 뿐더러 동해안 늘 주름 잡는 향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의 최고 인물들이 바로 연호랑 세운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새 이 우리나라 말과 글과 옛날 고대 글과 이거 보면 그다음 유물과 이것이 전부 다 히브리 문화인 거예요. 히브리 문명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영향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런 루트를 타고 왔을까? 이 한반도에까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나라까지 왔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야사를 보면 우리 영봉사님이 아주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가야사를 보면 그 인도 아유타고에서 허왕왕비가 오잖아요. 허왕 왕비가 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왔을까? 그 인도에서부터 배를 타고 왔을까? 배를 타면 어떻게 왔을까? 이건 우리가 지금 전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김병모 박사님이라는 분 있습니다. 그분은 뭐 기독교도 아니고 그냥 역사학자인데 이분의 주장은 인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북쪽으로 올라가지고 스촨성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양장을 거쳐서 이리 내려오는 그런 루트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상당히 제가 관심 있고요. 나중에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아주 명확한 이제 증거, 유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말로 하면 이 카드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 연우랑 세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를 동해안의 세력을 갖고 있던 제철 기술 집단 그리고 해양 세력이었다. 그 해양 세력과 우리 해양 세력의 석씨가 그 해양 세력이 바로 석씨였는데 석씨가 석탈의 한 파트다 그러죠. 그래서 석탈해와 이 아진어선이 본래 같은 일의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탈의 고향도 바로 일본 땅이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 연호랑 세우여뿐만이 아니고 석탈이가 외국에서 왔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우리 역사책에 글이 나와요. 외국에서 왔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외국이 그 옛날 외국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 다음에 또 말씀 나눠볼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비스다시 아달라 왕은 이 당시에
일본에 어떤 일이 있냐면 히미코 여왕이라는 분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연호랑 세운이가 이 히미코 여왕이 아니냐고 이제 유추를 해봅니다. 그래 너무 억지가 아니냐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본의 천황가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아 가지고 하니까 무리수가 많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한번 들이대 볼게요. 이 일본 기록에는 히미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등장을 안 해요. 그런데 삼국지 위지 동의전하고 삼국사기의 신라 본기에 히미코가 와서 우리 그 아달라 왕에게 그 사신을 보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공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사를 드리러 왔다는 말이죠. 사신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 히미코가 일본 입장에서 보면 신라에 복종하고 중국에 복종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 신라에서 그 우리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그 경의를 피하고 중국에도 가가지고 여러 가지 관직을 받아와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 저 천하의 대일본 제국이 어떻게 해서 일본하고 한국, 중국한테 가서 사신으로 보내고 그 저 임금에게 천황 황제에게 중국 황제에 가서 자기를 받아온단 말이냐. 이건 너무 우리나라 치욕이다 해가지고 제가 볼 때 이 역사를 빼버린 것입니다. 일본 역사에서. 그런데 이 역사에 안 나와요. 그런데 중국 기록하고 우리나라 기록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한자 발음 비미호예요. 비미호. 이게 그런데 한자 발음이 일본하고 똑같은 한자를 읽어도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르게 읽는 거예요. 비미호, 히미코를 우리는 비미호 이랬고 일본 사람 히미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히미코인데 이 미코가 뭐냐면 왕이란 말입니다. 일본 사람도 모를 거예요. 이 보면 그 왕을 전부 다 미코라고 돼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일본 그 고사기라는 일본 명사체를 보니까 왕에 대한 임금 어자, 임금을 가르치거나 왕이거나 이걸 전부 다 미코라고 발음을 받아요. 그 사람들은 왜 미코라고 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미코가 우리의 마립간 아니습니까? 내가 마립간. 우리의 그 마립간, 히브리어, 멜레크, 밀콤, 그리고 밀콤이라고도 하고요. 말캄이라고 하고, 마립간이라고 하고, 그 팔레스타인 발음은 다 그래요. 이 밀콤은 우리 성경에 밀곰이라고 나옵니다. 밀곰. 암몬족의 그 우상이죠. 밀곰. 신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히미코가 여왕. 그래, 이 여왕이 삼국지 위지동의전과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나타납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싹 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있을 때서 이제 남자가 원래, 그럼 왜 연호랑은 어디 가느냐? 연호랑은 내가 보면 여기서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결혼도 안 했다. 이 김익보가 결혼도 안 했다. 뭐 이래 놓는데 내가 보면 일찍 연호랑이 죽지 않았느냐.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여기서 동생이 역할을 많이 나와요. 그래,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부로 나오지만, 일본에서는 김익보 동생이 이렇게 또 정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후한서에도 나오는데, 우리 후한서에 이게 나오고, 정사 삼국지에 따르면, 외국에 혼란이 있었는데, 이때 히미코가 혼란 상황을 진압하고 즉위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에서 연호랑 세운이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호랑 세운이가 오기를 아마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호랑 세운이가 가가지고서는 이 일본을 다 제압을 해가지고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일본 그 아달 173년 아달라 이사금에게 일본 국왕 자격으로 사신을 보냈다. 이렇게 삼국사에 나오는데 사신이라는 게 결국은 조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또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73년입니다. 제 기록이 아까 맞죠? 173년. 일본의 여왕 히미코가 사신을 보내 예방했다. 자기를 방문해서 찾아 주었다. 그죠? 그리고 히미코는 70년간 왕자를 통치했다 그러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이제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부인하고요. 이 히미코에 대해서 부인해버리고 그러는데, 일본이 역사 조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날짜 이런 것도 잘 안 맞고 막 그래요. 그래서 위나라 명제 때, 이걸 위나라가 누구냐면 우리 삼국사기 조조 유비 제갈량이 활동하던 그 삼국사기 그때 위나라입니다.
위나라 때, 일본 사신을 보내가지고 중국에 조공했다 나와요. 이게 247년에 그러고 죽었다. 이때 히미코는 중국에게서 이런 장군, 이 솔선 충당도 왕도 아니에요. 왕으로서 대접을 해주는가 내가 그건 자세히 모르는데 이런 직위를 받습니다. 이런 뭐 직위가 아주 왕이 되는 황, 이런 직위는 아닌데. 그리고 나서 홍색 깃발이라는 게 왕을 뜻하는 이런 깃발이겠죠. 그런 군사적 권위를 높여줬습니다. 그래, 이 히미코가 죽고 나서 크게 무덤을 말았는데 우리나라 무덤처럼 지금 이 베개보 하니까 한 50m, 100m 되는 이런 순장도 하고요. 뭐 이런 이야기가 뭡니다. 히미큐가 사망한 때가 야요이 시대에서 고훈 시대, 이 고분을 만드는 왕권이 강화돼가지고 고분이 만든 시대다 이 말이고요. 야요이 시대라는 것은 이 야요이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내가 보는 게 이 야요이가 우리나라 옛날 예적할 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야기 시대, 전설로 내려온 시대 이런 걸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일본말하고 고대 일본말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이 똑같은 게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일본 거 해석이 안 되면 우리말 해석해 버리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시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제가 보면 그 우리말을 가지고 넣어버리면 대입을 해버리면 해석되는 이런 내용이 참 많아요. 그것도 참 대단한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일본은 천황가의 조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을 야마토 왕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야마토 네코라 해가지고 일본 왕들 이름이 야마토 네코라 이렇게 천황들한테 붙여진대요. 이 야마토 네코가 무슨 뜻이지? 이거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야마토 하면 이 야마가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야마가 야미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 임나 하는 거는 물가란 말이고요. 그래서 야마하고 임나하고 임하고 이게 다 같은 어원에서 나타나는 말이에요. 야마, 그런 야마가 바다거든요. 바다의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 바다 땅에 있는 네코가 뭐지? 네코 찾는데, 님금이에요. 우리 님금. 옛날에 우리나라 말로 님금을, 저 사람들 발음을 님금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님금이 지금 임금이 됐지 않습니까? 두목칭을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님금, 그래, 야마, 섬 땅의 님금, 이 말이니까. 자기 나라를, 여기서 보면요. 자기 나라를 섬이라고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임금이 됐으니까 물 건너 땅이라 그러지. 이게 야마토가 물 건너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바다 건너 땅. 야미 바다란 말이 히브리어. 네코가 히브리어 님금인데 내가 님금에 대해서 말할 때 니사크가 제사장, 군주 이런 뜻을 했잖아요. 니사크가 네코로 이제 표기를 한 거죠. 니사크 할 때 발음이 이 사람들은 이제 두 글자로 이제 표기하고 이제 그런다고 어쨌든 님금을 니사크에서 왔다. 그러면 니사크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떻게 해서 왔냐니까 우리나라 에서는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700년경 사람인데 한 5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이제 막 거슬 올라가서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떡을 깨물어서 됐다 이런 말을 해놨어요. 그리고 황당한 얘기죠. 임금을 정하는데 어떤 이야기 유리왕과 탈해왕이 그 당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임금이 됩시다 되세요 그러니까 탈해가 우리가 그러면 떡을 깨물어서 이빨이 많은 사람이 치아가 많은 사람이 덕이 많다 합니다. 거룩하답니다. 그래 이 개수가 많은 사람을 뽑읍시다. 이래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빨 바이트 자국을 보니까 유리왕이 더 개수가 많더랍니다. 그래 사랑니가 더 많았던지 그렇죠. 탈해왕은 사랑니가 없었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 탈해보다도 유리왕이 그래서 저기를 해요. 그러면 탈해왕은 유리왕 다음에 바로 임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임금이 되지 못해요. 그 당시 탈해가 아직도 왕이 되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남해왕이 돼요.
유려왕의 아들 남의 왕이 임금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탈에게 넘어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죠. 이 탈의 왕이 석시라고 되어 있고요. 탈의 다음에 바사왕 이렇게 쭉 또 그 다음에 아까 아달라 왕 때 그 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윤호랑을 세우며 그 일본으로 가는 사건이 나타나요. 여기서 보면 혁거세 왕과 남해 왕, 유리 왕 여기서 다들 박씨예요. 그런데 탈의 왕이 남해 왕 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제2인자로 됐는데 자기가 바로 탈의 왕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되지 않고 남해 왕의 아들이 또 정권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탈의가 이걸 이 상황도 꾹꾹 참아요. 탈의가 그러니까 굉장히 인내력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옛날 삼김씨는 서로 왕되려고 막 하면서 싸우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제대로 민주화 운동을 제대로 해가지고 결실을 맺었더라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그 좋은 그 풍습과 덕을 끼치겠어요. 삼김씨가 분열하는 바람에 양김씨, 김대중, 김영삼 씨가 분열하는 바람에 그 분열의 기운이 우리나라를 안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통합을 이뤄야 되는데 우리가 슬픈 역사를 억울한 역사 정말 가슴 아픈 역사를 많이 겪었습니다. 여기서 탈의왕이 참습니다. 탈의왕이 그래서 참고 하면서 유리왕 다음에 드디어 참는데 그 당시에 떡을 가지고 깨물어서 이빨이 유리왕이 많더라 해가지고 치아가 많은 유리왕이 됐다 이래 해요. 그런데 이를 깨물었다는 단어가 니샤크입니다. 니샤크 깨물다. 그러니까 이거 김대문 같은 사람은 떡을 깨물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사크가 제사장 군주 왕이란 말이거든요. 히브리어 니사크가. 단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500년 약 500년 후에 김대문은 그런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샤크만라는 단어만 알아가지고 아 깨물었다는 단어가 있는 거 보니까 떡을 깨물었네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샤크에서 결국은 니 그래서 우리 말이 지금 이란 말이 나타나거든요. 니가 우리 지금 그 이빨을 옛날에 니빨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저 어디입니까 한라산 이렇게 제주도 사람들은 니가 아파요 내가 제가 치과사 안 해요. 그래 이래 오면 니가 아파요 니가 아파서 제주도 발음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 제주도 분들 고시가 많고 이제 그래 제주도에서 연구할 자료가 참 많은데 그래 이 탈의왕의 아내가 아니분이라고 나옵니다. 아니분. 아니 부인이 뭐냐면 히브리어 아니가 겸손하다. 그다음에 고통스럽다. 이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주 겸손했어요. 아니 부인이라고 칭송 자자하게 내려온 거예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 우리말의 아내가 됐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이프는 겸손하고 고통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사는 분이 아내잖아요. 아니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언제부터는 아니를 표현할 때 한자로 내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을 글자로 표현하니까 아내가 내자가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내자로 한 게 내자라고 또 표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엉터리로 이제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 다들 아내가 내 품 안에 있으니까 아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하는 것은 부인을 아내라는 것은 가장 가깝고 나에게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내잖아요. 나의 말을 가장 순종하고 나를 가장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이 아내죠. 그렇지 않고 이제 말도 안 듣고 이러면 그냥 마누라라 하지 누가 아내란 말 안 쓰거든요. 아내. 그리고 한자로 이제 더 고급스럽게 한다고 처 해주는데 처보다도 아내가 훨씬 더 아름다운 말이죠. 그렇게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런데 탈의왕이 되고 탈의왕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탈의왕 그 다음 아들이 벌휴예요. 아들이 이렇게 벌휴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파상왕이라 해가지고 또 박씨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박씨가 되다가 아달러 왕 때 이르러는 도무지 못 참겠다 해가지고 연호랑 세훈이 석씨들이 다 탈출 바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호랑 세훈이가 바깥으로 일본으로 다 가버리고 신라에 대한 지원을 이제 끊어버리겠다 하고 이제 공갈을 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라 왕이 알겠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라 왕 때 이르러 이거 뭐 참다가 안 되니까 이 탈의 세력들이 다 이제 일본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달라 왕이 이제 잘못했습니다. 다음 정권은 당신에게 반드시 넘겨줄게요. 이제 왕권을 넘겨줄게요. 합니다. 그때 버리한테 왕권이 넘어온 거죠. 아달라 왕 다음에 바로 이제 석시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걸 찾은 거예요. 완전 내가 이제 논문이죠. 이게 누구도 이렇게 내가 가만 보니까 이 무언가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찾았는데 그럴듯하죠. 이거 누구도 이거 우리 교수님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 버리왕 다음에는 이런 나해왕, 조분왕, 첨왕, 미추왕인데 왜 이 미추왕이 되냐? 김씨예요. 이건 김씨하고 석씨하고 이제 손을 잡은 거죠. 그 미추왕이 김씨 때 처음으로 왕이 됩니다. 왜 첨예왕이 아들이었고 자식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추왕이 사위이죠. 사위. 미추왕은 사위니까 대신 딸의 남편이니까 그래 네가 대신 대타로 해라. 그리고 미추왕 다음에는 다시 석시도 바다통을 넘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례왕 이때 이르러는 자식이 너무 이게 우리 유태인들의 경우 이게 친인척 같은 골품기를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라의 골품제도 있지 않습니까? 신분 제도가 아주 철저한 거예요. 유태인이 아니면 히브리인이 아니면 쳐다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니까 이에서 일본도 그렇고요. 일본도 지금 자기들 황족끼리만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렇게 자녀들이 유전적으로 제대로 이제 출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출산 능력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보면 아까 말한 탈해의 세력하고 아지너선 세력하고 일본에 있던 세력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하는데 분열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일본대로 발전하고 우리 신라는 신라대로 발전하고 가야도 가야대로 발전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동해안의 해안권을 한반도의 남부 이 세력을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 장악을 하면서 세력을 점차 키워가면서 당나라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그럼 우리가 단일 민족이 아니잖아 이래 하세요. 그래 우리가 실제 단일 민족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이제 이것이 통합이 돼가지고 나중에 고려조로 가고 조선조로 이제 통합되죠. 왜냐하면 신라가 이제 천년을 왕권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신라 300년 동안 이렇게 왕권을 누리고 그 다음에 고려에 가서도 신라의 영향력이 여전히 주어지거든요. 그 당시 경순왕이 고려에 귀순하지 않습니까? 그래 고려의 귀족들이 그냥 우리 신라의 귀족들이 그대로 고려의 집권 세력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려로 연결되고 또 고려의 이제 집권 세력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경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남 세력들이 다시 조선에 와서 조선조에 와가지고는 다시 집권 세력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의 역사는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단일 민족 내지는 뭐 이렇게 통합된 민족이죠. 통합된 민족. 그래 이 보면 신라의 성공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박석 김씨가 서로 통합할 줄 안다는 거예요. 통합을 해서 서로 왕자리를 서로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뇌물왕 때 이르는 뇌물왕 때에서는 김씨가 이제 완전히 김씨만이 집권합니다. 김씨만이 이제 왕권을 잡아요. 또 맨 마지막에 또 가면 이제 박씨가 이제 있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남해왕하고 이 뜻을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달라 왕 한번 볼까요? 아달라 왕 같은 경우는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도 아달리아라는 이름 있지 않습니까? 아달리아. 그래가지고 아달리아라는 이름에 대해서 내가 아달리아, 야훼는 아달라다 이 말이거든요. 야훼는 아달라. 그래서 아달라가 영광 뭐 이런 뜻일 겁니다. 왜냐면 내가 이 아달라를 아타르란 단어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라는 영광이라는 뜻이 아마 맞을 것 같은데 내가 사전에서 못 찾아봤어요.
아달리아 이름의 뜻이 뭔지 제가 못 본 거예요. 근데 내가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자면, 야훼는 아달라다. 그런 야훼는 영광이시다. 영광의 야훼 하나님. 이런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파사 왕도, 파사도 영광이다. 빛이다. 뭐, 우리 파르스, 뭐 이런 말, 파르스, 페르시아, 파르스, 다 영광이라는 뜻이고요. 탈레 왕도, 탈레는 뭘 가지고 해석을 했냐면, 티프라 하면 영광이다. 기쁨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리 같은 경우는 빛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 빛이고 또 하나, 이거는 내가 아직 조금 더 찾아봤는데, 유리가 히브리어 야라, 이러니까 뭐냐면 제비 뽑단 말이 있어요. 거기에서 야라 하면, 야라를 가지고 유리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타레하고 유리하고는 제비를 뽑았다. 다시 말해서 이빨 가지고 이로 떡을 누가 깨물어가 더 많은가. 그런 무슨 모종의 선택 방법을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란 이름이 주어지지 않을까? 추첨으로 뽑힌 왕이다 해서 유리가 아닐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르란 단어, 오르란 단어가 빛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왕이요. 남해는 남임 하면 우리 성경은 나훔 아니습니까? 나훔. 위로한다. 이런 나훔. 그리고 우리 남해 왕이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을 잘 위로하고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남해를 했고요. 혀끝에는 우리말 하키세가 왕자, 왕이, 보좌 이런 뜻이거든요. 초대왕 하키세는 그렇게 해서 왕 이름이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미추왕은 마침내 왕이 됐다면, 미추가 히브리어 미추, 마차 이러면 맞이하다, 마침내 이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히브리어를 가지고 미추왕, 이제 이거를 미추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맞이하다, 맞추다, 마침내 이루다. 그래서 미추왕. 처음으로 이제 김씨가 왕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유리하고는, 유리는 일단 빛일 거다. 그래, 왜냐면 여기하고 여기 단어가 똑같은,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름 갖고 해석도 같지 않은데, 라고 이걸 좀 이상하게, 이런 스님도 이상하다. 왜 똑같은 이름을 썼을까 하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 제 생각대로 하면 이 히브리어 유는 추첨하다 해서 온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기림왕인데, 기림왕을 또 다른 이름으로는 길립,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길라를 나는 표현한 것이다. 히브리어 길라는 기쁨이란 말이고, 헐랄라는 할렐루야 이가지고 했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 찬양하다, 뭐 이런 말이고요. 자, 이 뜻 보면 전부 다 그렇게 기쁨, 비, 찬양, 뭐, 자, 그런 뜻이네. 영광, 이런 뜻의 왕 이름이. 우리도 그 보면, 왕 이름 거리 다 붙이거든요. 우리 조선제도 왕 이름을 보면 다 그렇게 해서 붙이고, 중국도 거리 붙이고, 그리고 광자를 많이 안 넣습니까? 임금 이름 광자 들어가는 이런 빛 광자 많이 넣죠. 영광 이어서 그렇게 많이 넣죠. 영화로울 영자 넣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뇌물왕 때 이제 김씨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분도 이제 사위가 돼가지고 김씨가 되는데, 이때 뇌물왕이 나함입니다. 나함이니까 이분이 일찍 죽어요. 왜냐니까 좀 역사책에는 잘 안 오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주장을 했대요. 실성왕이 이 뇌물을 암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눌지가 뇌물왕의 아들이거든요. 이 눌지가 원한이 깊죠. 실성에 대해서. 실성의 어머니가 석씨입니다. 그래 어머니가 실성의 왕이 되는데 아마 굉장히 힘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실성왕이 석씨가 실성왕에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김씨가 왕이 되는데, 역사책에도 그렇게 의견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실성하면 기쁨이란 히브리어에서 온 것 같고요. 눌지는 히브리어 낯잘 이러면 구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미사헌과 보코라는 이 자기 동생들을 구출해옵니다. 박제상을 통해 가지고. 그래 구출해온 왕, 그런 것이 아닐까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김씨인데 이 눌지가 실성을 또 쿠데타를 이렇게 해서 죽입니다. 이때 눌지 왕이 뇌물왕 실성왕에게 이제 실성에게 붙은 석시 세력들을 일망타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망타진 설해왕 때 이르러서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냐면 토암산이 문에서 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토암산이 뭡니까? 탈해잖아요. 탈해가 자기가 죽거든 토암산에 묻어라 했거든요. 그래 탈해는 토암인 거예요. 그리고 탈해의 이름을 토해라고도 했대요. 토해는 희망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텼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이 탈해왕이 이 석시의 마지막 때에 와가지고는 탈해 세력에 일망타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 눌지가 이 석시를 전부 다 죽입니다. 이 죽이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일본으로 도피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 지금 이 석시 가문이 신라의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라의 김해 허씨하고 김씨하고 허씨하고 우리 최대의 성씨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신라의 왕족임에도 이 석씨가 지금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염씨는 5만 명인데 이 석씨는 지금 10,000여 명밖에 안 돼요. 석씨도 또 많이 있는데 그 석씨하고 이 석씨하고는 다릅니다. 이 우리 왕조의 석씨하고는 그것은 돌멩이 석을 갖고 하는 돌석자 석씨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 뭐 또 뭐 그런 석씨가 부처석자도 있고 뭐 이랬던데 어쨌든 왕조 석씨 왕조를 나타내는 석씨는 요것으로 우리 신라에서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일본으로 가서는 전부 다 이제 천황 아까 힘있고 그 세력들하고 합쳐가지고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나중에 보면 이 이후로는 외부의 침략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전에는 가령 이 협상하나 아달라 왕 이때는 있잖아 외부 세력이 침입했다 이 말이 없어요. 버리왕 이때는 거의 그리고 이 침입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 이제 실성왕 때, 눌지왕 때 이때는요. 눌지왕 때 이런 때 보면 이 이후에 보면 외국가 막 너무너무 쳐들어와요. 그 일본 세력들이 원한을 품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의 한일 관계 고대사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를 하고 제가 여기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겠네요.